I already started. I'm just gonna put the walk-in slide 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 심리 상담사 김임수입니다. 이렇게 저녁 시간에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Reaching Out 웨비나 시리즈 3회 이제 마지막 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박의 해악을 방지하고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난 첫 회와 2회에 정신건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셨고, 그다음에 2회에서는 도박, 문제 도박, 프로블럼 갬블링, 도박 중독에 관한 전체적인 면들을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좀 더 세부적으로 도박의 해악을 어떻게 하면 방지하고 줄일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해야 되죠, 그죠? 부모님들하고의 또 갈등의 요인이기도 한 그 청소년들의 비디오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에서 심리 상담사, 공공보건증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그 여러 가지 정신건강의 문제, 도박의 해악의 문제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하는 일들을 주로 하는 것을 이제 퍼블릭 헬스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대1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노쇼에 있는 아폴로 클리닉에서 헬스 임프루먼트 프랙티셔너라고 해서 GP와 함께 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또 자문, 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이민 온 것이 올해로 이제 만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뭐 바쁘게 살아왔지 모든 교민 여러분들 그러시겠지만 지금 이맘때 이민을 왔어요. 저희가 5월 달 말에 와가지고 그 뉴질랜드 첫 해 그 추웠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 뉴질랜드에서 많은 경험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제가 뉴질랜드에서 다시 공부를 하고 또 정신건강 관련된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분들께 많이 가르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뉴질랜드 사회 시스템이나 사회복지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시고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또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공부를 마치고 현업에서 일을 한 지가 지금 13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담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오픈되게 생각을 하시고 그 어려움이 있으실 때 숨지 마시고 나오셔서 대화하고 그리고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어, 어려움을 경감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겠다 그런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면 훨씬 더 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웨비나 이렇게 아웃라인을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계속 이어지는 주제인데요. 이제 도박, 또 문제 도박, 프로블럼 갬블링. 그다음에 왜 아시안 이민자들한테 도박이 많을까? 그리고 도박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할까? 그리고 도박 중독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퍼져서 또 공부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그런 상황도 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부모와 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시기에 온라인 게임이 얼마나 이렇게 학생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도박이란 과연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돈이
또는 재화나 돈이 결부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예. 그런데 돈과 재화를 내가 이기기 위해서, 따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데 그것이 항상 이기거나 항상 지면 그거는 도박이 아니겠죠. 그거는 확실성이 완전히 담보가 되는 상황이 게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마냥 계속 딴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 게임을 하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계속 잃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게임에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확률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일확천금의 꿈을 꾸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도박은 확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확률이 상당히 낮지만 그 확률을 내가 딸 거라는 믿음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도박을 하죠. 보통 뭐 도박에 그 우리 카지노나 또 커뮤니티에 많이 있는 TAB에 가시면은 포켓머신이 있는데 그 도박의 승률을 그러니까 따는 승률을 뭐 예를 들면 10%, 15% 이렇게 잡아놓는다고 한다면 10%, 15%에 걸리는 확률 그거에 역으로 말하면 90에서 85%는 내가 잃는다는 확률이니까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 도박이지만 그 10%, 15%의 이기는 확률에 대한 그 쾌감과 그리고 그 따는 과정에서의 긴장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동이 계속 이렇게 조건화된 중독으로 가는 과정이 도박 중독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려면 도박은 돈과 확률의 게임이다. 그렇지만 확률은 현저히 낮다. 예. 로또 같은 경우에는 뭐 극단적인 예가 되겠죠. 예, 다음에 살펴보시겠지만 전통적인 도박의 종류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가장 많이 뭐 일상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 지나가다가도 펍이나 TAB에서 그리고 식당 같은 데서 포켓머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는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지만 복권도 로또리도 도박의 하나의 종류고요. 긁는 카드, 즉석에서 확인하는 카드, 스크래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포츠 배팅, 예, 지금 프로페셔널 게임에서 축구나 농구나 야구나 이런 데서도 다 도박이 결부돼 있죠.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도박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카이시티의 카지노에 가면 여러 가지 테이블 게임이 있죠. 바카라, 룰렛, 포커 이런 여러 가지 테이블 게임 이런 것들이 다 도박의 종류로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요즘은 새로 나온 형태도 저희 같이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도 종류를 새로 나온 종류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도박의 형태가 지금 신종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19 이후에 사람들이 락다운 동안 집에서 지내면서 온라인 게임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도를 보신 분 중에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카이시티도 여기 뉴질랜드에 있는 스카이시티도 지금 온라인으로 방향을 좀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그런 지금 추세에 있죠. 그래서 여기 뉴질랜드 밖에 해외에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규제를 피해서 게임 도박 사업을 하려고 해서 정부하고 지금 여러 가지 세무 관계로 세금 관계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통계를 2019년, 20년 통계를 보여주는데요. 한 해 동안 뉴질랜드 달러로 22억 달러가 도박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제일 많이 도박에 수입이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도박으로 인한 지출이 제일 많은 것은 포키머신입니다. 우리가 머신이라고 하죠. 그 머신을 누르면은 그냥 여러 가지 불빛과 소리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계속 점차적으로 중독이 되고 여러분들 그런 장면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할머니 한 분이 키위 할머니 한 분이 그 자기가 맨날 가는 그 머신한테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어루만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의인화가 되죠. 그만큼
그 중독의 그 힘이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예, 그 자리에만 가서 그 머신하고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라도 그 머신에 가서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포키머신은 지금 뭐 남쪽의 사우스 오클랜드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수가 늘지 않게 이렇게 봉쇄 정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요가 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많은 게 이제 로또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인의 삶에 가장 이렇게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이 승마입니다. 승마도 상당히 많이 도박에서 포션이 차지하는 부분이 큽니다. 예. 그리고 카지노가 5억 달러고요. 예, 뉴질랜드에 이제 6개의 카지노 영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카지노 이렇게 자가 금지를 하고 나서 카지노에 이제 금지가 돼서 못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카지노가 같이 영업하는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뭐 바라든지 이런 데도 접근 금지 이 지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당신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낭패를 당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가 전체가 그 영업장이 금지 구역이 된다. 그거는 좀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민자에게 왜 도박 문제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이제 고국 떠나서 뉴질랜드로 정착을 하신 이민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을 하셨는지 여기 오셔서 사시면서 그걸 깨달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민을 결정한다는 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큰 결정입니다. 예, 자기의 삶의 뿌리를 옮기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민자들이 어, 그 이민간 국가에서 자리 잡기까지 그 시간이 보통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거의 반 세대가 지나야지 조금 자리 잡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민자들이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그 스트레스는 정말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정도로 정말로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나무를 통째로 뽑아서 자기가 뿌리 내리고 수천 년 대대손손이 살아오던 고국에서 고향 땅에서 나무를 빼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옮기는 과정에 비유를 합니다. 예, 그것을 우리 트리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꼭 비단 무슨 도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그 삶의 도박 이민자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잘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이미 성장해 있는 나무가 새로운 땅으로 옮겨서 우리 집에서 나무를 이렇게 사가지고 뿌리 통에 이렇게 잘 이렇게 줄로 매어가지고 오는 경우에 흙이 잘 묻어져 있죠. 그리고 그거대로 심으면 잘 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같이 아마추어들이 그냥 땅을 옮겨가지고 나무를 심는 경우에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토양과 그리고 수질과 날씨와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상황에서 그 적응해 가는 과정이 정말로 지난한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그 삶의 큰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잘 뿌리를 다시 내리고 그 옛날 땅과 새로운 땅이 잘 융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긴데 그 시간 동안에 그 스트레스를 피하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오면 그것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는데 가장 손쉽고 그리고 또 가장 흥미롭고 가장 유혹성이 강한 것이 도박이기 때문에 도박으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죠. 예, 한두 번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중독의 상태로 빠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겁니다. 예, 우리 일상에서 듣는 도박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날리고 가정이 예,
와야 되고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으시는 이유가 그 도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 가정, 한 삶, 한 사람의 삶, 송두리째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정말로 위험한 그런 요소라는 거,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자각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의 나무가 뿌리가 다시 옮겨지는 과정에서 나무 하나를 보면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이 쭉 나옵니다.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뉴질랜드에 겨울에 오신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날씨도 뭐 영하도 안 내려가는데 뭐가 춥냐. 근데 여기에 겨울에 정착하는 걸 피하라고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유가 날씨 기온은 춥지는 않지만 단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체감하는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그 우울감 같은 거는 정말로 뉴질랜드의 첫 해는 그 힘들게 경험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그때 여러 가지 뭐 다른 이렇게 건전한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을 찾지 않고 이렇게 음, 여기 카지노는 뭐 시내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고 또 게임 같은 것도 포키도 동네 펍에 가서 한두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혹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예. 자, 여러분들이 카지노에 이제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카지노에 가보시면은 아시안들이 그냥 느낌적으로 어, 최소한 반은 넘습니다. 많이 보시는 경우에는 한 6, 70%까지는 아시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카지노에 아시안들이 많을까? 예,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도박에 지금 이게 문제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몇 가지 쭉 이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 말씀을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외롭고 아까 겨울에 와서 비 오고 춥고 어디 나갈 데 없고 좀 더 이렇게 너무 지루하고 힘든 삶에 조금 활력이 될 수 있는 레저가 뭘까? 예. 그래서 바람 쐬러 밤에 시내에 나가서 카지노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물론 뭐 서비스 업종에 계신 그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 다 친절하시겠지만 카지노 직원분들이 굉장히 다정하세요. 예.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특히 아시안 이민자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아본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친근감 있게 대해줍니다. 매너도 좋고. 그러니까 좀 서비스 받는 기분이, 대접받는 기분이 확 들죠. 예. 그리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시내 주차장을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 VIP가 되면 이제 주차권도 나오고, 그러니까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주차 얻는 거 힘드니까 내가 거기 주차권 때문에 카지노를 계속 다니게 됐다. 이제 물론 뭐 핑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큰 부분입니다. 시내에서 이렇게 일이 많으신 분들은 시내 주차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카지노를 가면 거기서 매번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 아, 친구, 나랑 여기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민 와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 오면은 매번 보는 사람이 어떻게 지냈냐 이런 일상생활 얘기를 하거든요. 예. 물론 그분들이 밖에서는 만날 기회는 없겠지만 가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안 오면은 그 다음에 왜 안 왔냐고 물어보고 집안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친구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뭐 바깥에서 만나는 친구 사이하고는 다르겠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 그런 그 자기들만의 어떤 그 정이라 그럴까요? 끈끈한 어떤 프렌십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시내에서 요즘은 뭐 늦게까지 영업하는 업장도 많지만 예전에는
밤에 늦게 술 마실 데가 없었다. 근데 스카이시티는 밤을 새서 하니까 그냥 가서 펍도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곳 가면은 또 여러 가지 뭐 음악도 연주하는 것도 많고 쇼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편안하게 그냥 부담 없이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카지노를 생각을 하고 가서 계속 다니다 보면 이제 게임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도박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는 가서 정해진 금액만큼만 도박을 할 거야. 게임을 할 거야. 그 다음에는 안 할 거야. 근데 그렇게 다짐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지키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요. 예. 돈을 잃으면 어, 카지노 안에 있는 ATM 머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돈을 꺼내서 다시 게임을 합니다. 예. 소위 말해서 체이스 베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이렇게 처음에 나타나는 징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도박자들이 가지고 이렇게 도박을 하면서 나타나는 징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잘 발견하고 도박 문제에 대한 그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early sign, 그 warning sign, 경고의 어떤 징후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세 가지 질문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 이밸루에이션 폴링 퀘스천은 맨 뒤에 있으니까 그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영어로 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common signs include라고 되어 있는 거에 urge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도박 충동입니다. 예, 도박의 충동을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기분과 행동의 변화, 그다음에 당연히 돈을 날리기 때문에 재무의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 친구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말은 안 해도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면 한번 면밀히 이렇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피하겠지만 그냥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격려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을 먼저 꺼내시는 게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지금 쭉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기분하고 행동적인 변화 이런 것들, 뭐 성격의 변화, 그다음에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에 있어서 예전에 안 하던 행동들,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점점 이렇게 위축이 돼서 피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디프레스 돼 보이는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이렇게 당연히 돈도 잃고 자기 행동이나 감정을 컨트롤 못하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자살 충동도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잠이나 또 식습관 이런 것들도 많이 변화가 되죠. 그러면 그게 또 본인의 그 어떤 성격이나 퍼스널리티,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의 흐름이 크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도박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배우자나 가족들이 모르게 이렇게 통장을 이렇게 숨기거나 아니면 숨어 있는 통장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넘치게 되면 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카드를 이렇게 한도를 넘어서 돈을 빌리고 그리고 그것과 또 끝나면 친구들한테 현금을 빌리죠. 그래서 돈의 흐름을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돈을 인출한 데가 카지노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 그때는 얘기를 진지하게 얘기를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학교나 일터에서 자기의 성과 이런 거를 예전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주 결근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도박의 문제도 가능성을 두시고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도박은 왜 인지하기가 어려울까요? 도박은 눈으로 보이지 않죠. 물론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인들 때문에 사람의 행동이나 그리고 또 관계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발견을 하지만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같이 몸에 어떤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숨겨서 나중에 자기가 걷잡을 수 없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 와서 이제 도박의 문제를 인정을 하고 도움을 청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진전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리한 도박자들 그리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거를 위장하는 도박자들을 이렇게 판별해서 내는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배우자분들이 그걸로 많이 자책을 하세요. 내가 왜 몰랐을까?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이렇게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요거 들키지 않고 이렇게 돈으로 옮기고 시간을 내서 잠깐 어디 나간다고 하고 뭐 두세 시간 하고 오고 또 밤에 잘 때 온라인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을 이렇게 미리미리 내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책하신다는 거 그거는 그렇게 본인한테 너무 이렇게 하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힘들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발견이 되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 도박 중독의 치료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데 도박 중독은 그 도박의 해악을 아까 처음에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갬블링 함을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도박의 문제를 완전히 치유를 하고 치료를 해서 없앤다 이런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어떤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절망적인 메시지일 수 있지만 현실적인 그 조언이고 그게 훨씬 더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박 중독을 영어로 urge라고 합니다. 또는 craving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충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도박 충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신문에도 보도 자주 되죠. 아이가 스카이시티 카지노 주차장에 갓난 아이가 차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하는 분들이 자주 돌아다닙니다. 주차 경비하시는 분들. 예. 아기가 울어서 깨가 깨서 막 울어서 가보면 아이가 차에 잠겨져 있고 예. 어떤 경우에는 질식사의 위험도 있습니다. 예. 엄마가 아빠가 위에서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는 순간에 아이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까먹습니다. 그 충동이 그만큼 일어나서 게임에 몰두하고 도박에 몰두하게 되면 바깥 세상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박장의 모든 세팅을 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도박장이 환하지 않죠? 들어가면 어두침침하죠? 그리고 음악도 고도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 음악과 소리와 그다음에 분위기와 조도와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그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놓은 아주 그 정교한 세팅입니다. 부모가 아이가 거기 주차장에서 울고 있다는 거를 잊어버릴 정도면 그 도박의 충동과 그리고 도박할 때 그 뇌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도박의 충동이 올라왔을 때 예를 들면 집에서 차를 몰고 도박장까지 가는 그 시간이 자기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버 브릿지를 건너왔는데 카지노까지 건너왔는데 내가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고 옵니다. 그만큼 그 뇌에서 이렇게 분출되는 그 케미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그 충동을
계속 거기에 억눌려 가지고 압도돼서 그 충동을 계속 쫓아가게 되고 거기서 정신을 차려보면 돈은 잃고 어마무시하게 큰 돈을 잃고 이런 가정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 뇌에서 도박할 때 나오는 흥분되는 그 도파민이 일반적인 쾌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비교되는 여러 가지 쾌락들하고 비교해서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비율로 크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도파민이 계속 더 높은 자극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거에 만족 못하고 계속 집을 걸고 예, 모든 재산을 걸고 그렇게 도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동을 컨트롤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그 충동이 그렇게 왔을 때. 그래서 그 얼리 사인이 왔을 때 그 충동을 내가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그 전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그것들을 소위 말하는 트리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내가 없애는 거. 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 충동이 올라와서 게임을 할 때 미리 내가 사전적으로 차단해 놨다면 예를 들면 돈을 쓸 수 있는 한도를 뭐 내가 한도를 이렇게 정해놔서 그 돈으로 또 못 쓰게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카드가 없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인지적으로 나의 생각적으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돈이 없는데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동이 있는데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 10중 8구 거의 100%그 돈을 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의 해악을 미리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약하다는 거,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를 자기가 인정을 하고 자기가 도박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알리고 시작하는 사람은 예, 다시 도박으로 끊었다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집 날릴 것을 차 날리는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집이 있다. 그런데 차를 날렸다. 차값을 날렸다. 그래도 예, 집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작게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잘게 쪼개서 그걸 막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관리하는 그런 나의 자신감,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도박의 여러 가지 그 해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이것들은 뭐 여러분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만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갬블링의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그 갬블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들이 나옵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중에 특히 아이들한테 받는 영향이 제일 크죠. 예.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 중에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도박으로 인해서 받는 그 충격과 상실감과 분노와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부모들, 도박자들이나 배우자분들,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크다라는 거를, 그거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감정적인 영향들을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심리적인 여러 요인들. 대부분 도박자분들이 이렇게 보통의 그 인간관계에서 많이 이렇게 멀어져 계세요. 그래서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지 않고 이렇게 외골수로 도박에만 빠지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도박장에 가면 있는 거죠. 카지노에 가면 맨날 보는 사람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균형 잡힌 이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점점 더 고립이 더 심화됩니다. 당연히 재무적인 영향이 크겠죠. 예. 예,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아이에 관한 영향입니다. 아이가 그런 여러 가지 도박 문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거. 아이들이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
예. 그런 상황에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학교 생활에서 평소에 얌전하던 아이인데 갑자기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표현하지 못하는 그 분노를 자기가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자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 상담을 하면서 그 아이의 감정을 잘 살펴보고 또그 아이하고의 관계를 잘 복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가 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예. 자,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affected other라고 하는데 도박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도박자가 음, 10명 정도의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직접적인 영향. 그래서 친구든 가족이든 또 문제 도박자가 그만큼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 뉴질랜드에서 살아가시는 한국 교민 여러분들 중에 도박 문제에 관련해서 내가 주변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또 본인 포함해서 이렇게 영향권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분들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도박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 그리고 뉴질랜드는 한국하고 다르게 카지노나 TAB의 펍이나 이런 게 도박장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이성들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도박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어, 지금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는 이제 화토장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차이니즈 버전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고스톱이라고 하는 게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고스톱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화토로 하는 그런 영화에서 보는 타짜에서 하는 그 도박 이런 것들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렇지만 돈을 걸고 큰 돈을 걸고 이렇게 하우스에서 소위 말해서 하우스에서 도박장을 사설 도박장에서 큰 돈이 오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요즘은 그 주부까지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도박으로 인해서 정말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토가 한국에 어떻게 보면 어떤 뭐 카지노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도박의 위험에 얼마나 노출이 돼 있는가. 물론 뭐 명절에 하는 그런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어, 놀이의 개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예, 화토도 이렇게 우리 삶에서 만연해 있는 도박의 한 형태로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자기의 어린 시절에 그런 도박의 도박 중독자 아버지의 그 밑에서 자라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불우한 그 성장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분의 스토리가 저희 웹사이트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깊숙하게 도박 중독을 어떻게 막을 건가? 어떻게 도박 중독의 해악을 미리 막을 건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도박 상담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도박 중독이 프로블럼 갬블링, 문제 도박의 사이클이 이렇게 됩니다. 예, 일단 본인이 따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에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 도망가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도박으로 이어지고 잃게 되면 다시 그 잃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체이스 베팅을 하고 돈을 잃어버리면 또 다시 오고 따고 싶어서 이렇게 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밖에 있는 자기 부정, 그다음에 거짓말, 비밀, 자기 학대 이런 것들이 밖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돌고 돌면서 문제 도박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도박을 우리가 문제 도박으로 가기 이제 이미 이제 진행이 된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랑 상담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도박 계약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도박의 행태라든지 그다음에 도박을 하러 갈 때 그 전에 어떤 그 촉발 요인이 있었나,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예를 들면 뭐 카드를 배우자한테 맡긴다든지, 그다음에 도박장에 내가 노출되지 않게 거기 지나가는 동선에서 도박장을 피한다든지 그 소리를 들으면 또 자극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에 도박을 하는 경우에 인터넷을 거기를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따서 이렇게 블록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좀 더 대안적인 그런 운동이라든지 바람직한 액티비티로 그걸 좀 변환하는 거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 자기의 문제를 어, 자기의 나약함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어, 정말 그 진심을 다해서 부탁을 하고 이렇게 되면 gambling harm을 줄이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그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저히 그게 안 되고 내가 도박장을 이제 들어가는 걸 막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가격리 신청을 했습니다. 자가격리, self exclusion, 자가 출입 금지죠. 그래서 그거를 본인도 할 수 있고 또 주변의 가족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해달라고 제3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모르게.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누가 신청했는지 카지노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MVV라고 해서 Multi-Venue Exclusion이라는 거는 그 우리 동네에 있는 TAB나 그다음에 펍이나 이런데 이렇게 쭉 리스트를 해서 내가 잘 가서 예를 들면 요즘은 RSA에서도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RSA 그다음에 TAB, 펍 이런 데를 금지를 하는 데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이거를 신청하는 어떤 기관에다가 보내면 자기가 신청한 뭐 10군데를 내가 신청 금지를 했다, 출입 금지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다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뭐 24개월, 12개월, 6개월 이렇게 자기가 금지를 해놓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또 준비를 하는 거죠. 예. 자, 이 도박 상담의 과정은 지금 이렇게 표가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상담하러 올 때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 컨템플레이션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해서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액션 플랜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관리를 하죠. 그런데 거의 첫 번째 릴랩스를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경험을 합니다. 릴랩스라는 것은 재발이죠. 도박 상담을 하면서 나는 완전히 다 끊었습니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 크게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담 과정에서 또 다시 큰 손해를 보시고 또 나는 안 돼.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자기학대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릴랩스 때 다시 재발 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용기를 잃고 포기를 하면 그렇게 되면은 정말 자포자기의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담에서 재발은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지만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재발했다고 해서 실망하고 나는 도저히 안 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이제 부모님들 세대가 생각하는 그 온라인 아이들이 그 게임에 이렇게 중독돼 있는 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건가? 사실 뭐 부모님들이
그 어떤 뾰족한 이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아이들하고 싸우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또 반항하고 이렇게 되는 악순환 과정에 좀 빠져 있는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게 게임이라는 거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예. 그냥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10대 아이들 비디오 게임이 하루에 1시간 이내 보통 하는 친구들이 반 정도지만 3시간 이상 하는 친구도 10에서 15%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남자아이들이 더 많이 하고요. 예. 그래서 보통 게임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정말 많이 하는 거냐. 영국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공부나 자기의 어떤 일상을 잘 유지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을 유지하고 자기 여가도 잘 활용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 14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뭐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14시간 정도의 시간 정도를 보통의 아이들이 요즘의 아이들 중에 청소년들 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14시간 앞뒤로 게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도박 중독은 미국 정신과 의사 협회 그 정신과 진단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북에 등재가 돼 있지만 비디오 게임 중독,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은 현재 정신질병으로, 정신과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큰 무슨 어떤 정신적 질환보다는 아이들의 하나의 문화 또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한 곳에 이렇게 과하게 몰두하는 경우 이것을 부모님들이 좀 제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지금 뭐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e스포츠라는 것도 사실은 팀으로 그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게임의 과정에서 배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무슨 그 갑옷이나 무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돈 주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돈이 결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박의 요소가 언제든지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에 이제 상업화되고 돈의 모델을 수익을 계속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도박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위험성이 높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 요즘의 청소년들은 이 게임으로 태어나서 디지털 시대에서 태어나서 자라기 때문에 그 게임 자체가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TV 시청보다 뭐 1시간 정도의 게임은 오히려 아이들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나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교제 또 같이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젊은 아이들은 젊은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TV를 통해서 잘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게임 자체가 여러 가지 그런 여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밖에서 하는 스포츠도 많이 하지만 아이들의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게임 중독으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그것이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개선이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부모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개입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뭐 마찰도 있고 또 잘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것을 오늘 말씀드릴 시간은 충분치 않은 것 같고요. 게임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 분명히 게임 자체보다도 게임에 재밌어서 하는 어떤 그런 레크리에이션 목적보다도 숨어 있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게임으로 과도하게 몰두하고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을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게임은 도피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어떤 왕따나
그다음에 우울증의 증상, 그다음에 학업 부진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그다음에 이성 교제에서의 어떤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밑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이슈를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 이제 이게 가장 흔한 건데 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뭐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냥 뭐 집안에 이렇게 옛날로 말하면 두꺼비 집 있죠. 전원을 내리거나 아예 인터넷을 빼버리거나 그리고 뭐 그냥 기기를 모바일을 뺏어버리거나 하는 그런 좀 행동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예, 부모님 화가 나시니까.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것이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속으로는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지만 게임이 끝날 때까지 아이한테 엄마가 너 게임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아빠가 게임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끝나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력을 쓰셔서 강제로 이렇게 뺏거나 그다음에 전원을 끄거나 이런 거는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 게임 중독에 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과의 규칙을 정해놓고 서로 대화를 해서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뤘을 때 적절한 긍정적인 어떤 보상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 뭐 모두 여러분들께서 다 상상하시는 그런 방법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는 방법은 그럼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부모가 지치지 않고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화나서 음, 네가 뭐가 되려고 하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게임을 한다. 너는 useless다. 이 녀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코너에 몰고 그 아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면 그때는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부모도 인내심을 갖고 지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끊임없이 대화를 이렇게 시도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청소년 게임에 관한 얘기를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하는 거. 예,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어떤 주제라도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족 간에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마련하고 그 대화의 시간을 소중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유일한 공공 상담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립된 지 지금 24년이 됐고요. 8개 언어로 저희가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담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프로페셔널 자격을 가지고 계신 상담사, 그다음에 소셜워커, 사회복지사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그 번호 0800-862-342로 전화를 주시면 한국어로 상담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 저희 웹사이트 새로 단장된 웹사이트인데요. 그냥 asianfamilyservices.nz이라고 하면 이렇게 저희 웹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중국어로 되어 있고요. 예, 또 한국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좀 작게 보이는데 여기 옆에 여기 웹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예,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질문 사항이 없네요. 예, 제가 잘 준비를 한 건지 아니면 좀 미흡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처음에 예고해드린 대로 질문을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오늘 참여하신 분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렇게 질문에 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아까 트리 모델이 이민자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도박의 위험을 잘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예, 이제 1번서부터 10번 이렇게 스케일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예, 이 강의를 들은 후 도박 문제의 정서적, 심리적, 재정적 그리고 사회적 부정적 영향을 잘 이해하게 되셨나요?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예, 이 강의를 들은 후 문제 도박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나요? 예. 이렇게 끝까지 웨비나 1, 2, 3회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댁내에 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